김병조의 선시 후경. 오늘은 경상북도 안동으로 갑니다. 안동 그러면은 대체로 딱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가 뭡니까? 유교, 양반,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꼬리타분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안동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도 다 그와 관련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도산서원, 그리고 하회마을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안동에 여행 가실 때 대체로 보면은 뭐냐, 하드웨어적인 그런 관광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시면은요, 기와집하고 꼴통품밖에 없어요. 그건 별 의미 없는 여행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적인 안동 여행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 여행을 이번 방송과 다음 방송 두 편에 걸쳐서 하겠는데, 오늘은 안동으로의 정신문화 여행입니다. 자, 안동시에서는 안동을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은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정신문화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문화는 곧 퇴계 이황 선생의 정신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퇴계 이황 선생의 정신 탐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퇴계 선생의 마지막 유언이 저 매화 화분에 물 주거라, 이렇게 했다고 많이 이제 떠돌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이에요. 자, 이 퇴계 이황 선생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진성 이시 퇴계 이황 후손인 저와는 아주 가까운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비석을 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벼슬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죽은 이후에 15대 이후로는 돌림죄를 쓰지 마라.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의 산소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비석은 원래는 묘 앞에 세우는데, 여는 이제 오른쪽에 세워져 있어요. 선생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앞에는 못 세우고 오른쪽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묘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뜻을 직역을 하자면은 도산에 물러나 앉아서 만년을 숨어 산 진성 이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만년에 이게 도산에 와서 세상과는 등지고 그렇게 숨어 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묘비를 선생님이 직접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퇴라는 글자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호도 퇴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제 퇴계라는 거는 개울 이름이에요. 개울 이름. 처음에 이제 낙향을 하셨을 때 한 50세쯤에 낙향을 했는데, 그 고향 마을에 이제 뭐냐면은 계산서당이라는 걸, 조그마한 서당을 하나 지어 가지고는 학문에 정진하면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러실 때, 그 앞에
개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울 이름이 원래는 토개였어요. 토개. 예? 토끼 토자에 신의 개자. 그런데 그거를 퇴계로 바꾸신 거예요. 개울 이름을 퇴계로 바꾸시고 그걸 본인의 아호로 쓰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퇴도라고 돼 있는 이것도 퇴도도 선생의 아호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퇴라는 게 뭡니까? 물러나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아가다의 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 진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은 우리 요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은 지 잘난 척하고 막 전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론은 늘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퇴라는 의미가 꼭 그런 물러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냐면은 자신을 낮추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느냐? 두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재계 선생의 이 산소, 아까 보신 산소 밑에 보면은 며느리 묘가 하나 있어요. 며느리. 이 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와 정말 선생의 그 인품, 자신을 낮추는 인품이 얼마나 대단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사돈집에 갔어요. 며느리 친정집에 갔는데 퇴계 이황 선생이 너무 가난했어. 그러니까 뭐 아들도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돈집에서 이 퇴계 이황 선생 집을 멸시를 한 거예요. 예? 그 엄청난 모멸감을 받았다 그러면은 며느리를 구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선생은 그 며느리를 너무 이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죽어서라도 시아버님을 극진히 모시겠다 하면서 내 묘를 시아버님의 묘소와 가까운 데 묘를 써달라는 유언을 해서 거기에 며느리 묘가 있는 겁니다. 예. 쉽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황 선생을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아주 제가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일종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소에 그릇된 식견을 가진 채 그대들과 종일토록 강론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되는 키워드는 뭐냐? 그릇된 식견 그리고 쉽지 않은 일, 여기에 방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선 최고의 최대의 유학자께서 자기의 식견을 그릇된 식견이라고 엄청나게 그렇게 낮추어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루 종일 강론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건 정말 대학자로서의 자기 고백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죠? 자, 이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고 앞으로만 하는 그런 우리 현 시점의 젊은이들에게 저는 큰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묘비명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묘비명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간에 있었던 유명 인사들의 묘비명 몇 개 제가 소개를 하자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가 했던 그 묘비명이고,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냐?
망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런 공산주의 창시자다운 그런 묘비명을 남겼고, 또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코미디언 김미화 씨는 미리 묘비명을 써놨어요. 그게 뭐냐,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미리 남겨놨다고 합니다. 평생 남을 웃기며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선생의 이제 유언 중에서 비석과 관련된 유언을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두 번째 유언이 뭐냐, 벼슬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벼슬을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신 이유는 선생이 벼슬을 하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45세쯤에는 을사사회에 휩쓸려 가지고 본인이 직접 파직도 당했다가 복직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50세쯤에는 친형이 또 사회에 휩쓸려 가지고 유배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 세계는 절대 발을 내디디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후손들에게 그렇게 벼슬을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성 이시 후손들 중에는 정치계에 발을 내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러면은 선생을 따라서 이렇게 학계, 학문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출을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유명인사 중에 유일하게 정치에 발을 내디뎠고, 그것도 오명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이원조 씨라고 있어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그 전두환 노태우하고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부탁을 해서 그랬겠지만은 청와대 근무도 하고 뭐 여러 관직을 맡고 국회의원도 2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뭐냐, 50하국, 60하국 때 소위 말하는 관치금융을 주도한 그런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성 이시 집안에서는 이 양반 욕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언은 이제 15대 이후로는 뭡니까, 돌림자를 쓰지 마라. 이것도 참 놀라운 유언이에요, 그죠? 선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유학의 최고봉에 있는 대학자이신데, 그런데 그 뭐 돌림자를 쓰지 마라,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은 뭐냐? 선생이, 우리가 아는 선생은 뭐 꼬리타분한 그런 유학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셔서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이 정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언을 통한 이제 퇴계 선생의 정신세계 알아봤는데, 문학을 통한 선생의 정신세계는 어떤지도 한번 알아봅시다. 학문적으로는 퇴계 선생은 특별한 스승이 없이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단하신 분인데, 문학적으로는 이분의 문학에 영향을 준 2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불행한 가정사예요. 불행한 가정. 이분이 이제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7살 되던 때에 부인이 둘째 아들을 낳고는 돌아가셨어. 그리고는 30살에 다시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정신질환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였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의 집안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그 폐비 윤씨 있잖아요.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사건에 그 뭐 할아버지가 폐비 윤씨의 사약을 배달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풍비박산 난 그런 집안의 소녀였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믿을 사람은 이황 자네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내 딸을 책임져 자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요즘 말하면은 정신병자였던 거예요.
얼마나 그였냐면은요, 상가집에 가는데 흰 옷 입고 상가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옷이 헤어져서 그 덧대서 옷을 꿰매 달라고 했는데 붉은색을 천을 덧대 갖고 꿰매 준 거예요. 그러다 그걸 입고 가신 분이에요, 이황 선생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허허 웃고 그러셨다는데, 자 이제 그 30살에 그렇게 늦게 결혼을 했는데 정신질환자인데다가 46세 애를 낳다가 또 돌아가셨어, 이분이. 애를 낳다가. 옛날에는 뭐 잘 죽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황 선생은,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5세는 본인이 파직 경험도 있고, 또 50살에는 이 또 첫 부인한테서 난 둘째 아들, 그 아들 낳고 죽은 그 둘째 아들이 또 나이 24살에 심근경색 걸려갖고 또 돌아가셨어요. 그 해에는 또 친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유배 가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아픈 가정사가 퇴계 이황 선생의 문학 작품에 고스란히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퇴계 선생의 문학 작품에 영향을 준 요소가 뭐냐?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인 농암 이현보 선생입니다. 농암 이현보. 이분은 이시지만은 지승이시가 아니고 영천이시예요. 어쨌든 이 농암 선생과는 나이가 34살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숙부의 친구분이었어, 농암 선생이. 그런데도 아주 그 정신세계는 이렇게 가까운 벗으로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 농암 선생의 문학적 특징이 뭐냐면은 자연미의 발견이에요. 자연미의 발견. 그런데 퇴계 선생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농암 선생이 그 자연미를 자신에게, 퇴계 이황 자신에게 물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암 선생의 그 문학 세계에 그게 이제 퇴계 선생의 문학 작품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매화를 많이 사랑하셨고 매화 관련된 시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게 이제 도산서원에서 제가 이제 사가온 책인데, 이황 선생이 남긴 시가 2,000편이 넘어요. 그 중에 이제 매화 관련된 시만 몇 개를 뽑아 여기 이제 91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 내가 한두 편을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병 얻은 뒤부터 술잔을 삼가다가 오늘은 매화 곁에 술 항아리 놓아보네. 들새들은 애틋하게 울 일이 없나니 오늘같이 맑은 밤엔 마고선녀 기다려지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마고선녀는 18세, 낭랑 18세 선녀를 의미합니다. 또 한 편 더 읊어드릴까요? 옅은 안개 보슬비에 찾아드는 손님 없고 맑은 밤에 바람 자고 다른 산에 떠오르네. 술을 불러 한잔하니 병든 몸에 기운도다. 100편의 시를 써도 이 정을 못 다하리. 선생의 이 시집에 91편 시에 술이 등장하는 게 15편이나 됩니다. 이 시에서도 보면은 병들어서는 술잔을 멀리 한다고 하시면서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시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그 일생을 우리가 말씀과 작품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퇴계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계 선생의 후학들,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해 유성룡입니다. 서해 유성룡. 이제 이 유성룡 선생을
기리는 그 서원은 또 뭐냐면 병산서원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예? 이 병산서원은 풍수가 아주 좋습니다. 직접 가보시면은.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 배롱나무가 유명해요. 예, 배롱나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배롱나무는 겉껍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다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배롱나무 없는 집이 없어요. 선비 집에는. 그런데 이 병산서원에 가면은 뭐 배롱나무 천재입니다. 이제 배롱나무는 꽃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한 100일간 그렇게 피기 때문에 100일홍 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 가신다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배롱나무 꽃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선생과 관련해서는 또 뭐냐, 하회마을 그 자체가 유승용 선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뭡니까? 유시 풍산 유시 집성촌이거든요. 그래서 하회마을도 들러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밥도 먹어야죠, 그죠? 바로 유교 문화와 관련된 그런 음식을 한두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헛제사밥입니다. 헛제사밥은 이제 그 서당의 훈장님이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늦은 밤에 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봉제사법 이런 이제 교육을 하겠다 하시면서 제사상을 차려라 하고, 그리고는 제사를 헛걸로 지내는 게 헛제사를 지니고는 그 다음에 그 제자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밤참으로 먹던 밥이 헛제사 밥입니다. 근데 이 헛제사 밥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그런 이제 상업적인 메뉴가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안동댐이 1976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수몰 지역에 있던 전통 가옥들을 이렇게 이제 이전해 가지고 민속촌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통 가옥 형태 중에 까치구멍집이라는 그런 이제 전통 가옥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옮겼는데 그 집 주인이 안동 향토 음식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안동시에서 우리 안동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을 좀 만들어 주시오. 메뉴를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헛제사밥이고 또 하나는 안동국시입니다. 그때부터 대중 음식이 된 거예요. 자, 뭐 뭡니까 헛제사밥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헛제사밥을 이렇게 상을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은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안동 강고등어가 있죠, 그죠? 이 안동 강고등어는, 안동은 뭐 고등어가 나지도 않는데 제일 가까운 바닷가가 영덕이야. 영덕에서 옛날에 뭐 운반수단이 뭐 달구지밖에 돼 있습니까, 그죠? 달구지로 실어갖고 옮기는데 그게 한나절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상하지 말라고 배를 갈라갖고 소금을 뿌려갖고 그렇게 이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냐면은 이게 숙성이 되고 간도 배이고 해갖고 고등어 살도 단단해지고 맛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유명해진 겁니다. 안동 강고등어는. 안동과 영덕이 한 80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명했는데, 이 헛제사밥 드시면은 거기 안동 강고등어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새로 만든 그 메뉴가 뭐냐, 물론 가정에서는 다 해먹고 있었는데 이걸 상업화한 게 바로 안동국시예요. 안동국시는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홍두깨로 이렇게 밀잖아요. 밀 때 반죽을 하잖아요. 거기에 밀가루만 넣는 게 아니고 콩가루도 한 20-30%를 섞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재물국수가 아니고 건진국수예요. 국수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육수하고 밀가루를 면을 같이 넣고 처음부터 같이 넣고 삶아갖고 그냥 그 국물도 같이 먹는 게 재물국수고, 보통 우리가 먹는 칼국수가 그겁니다. 근데 건진국수는 면을 따로 삶아갖고 건져서 찬물에 헹궜다가 육수에 담아갖고 먹는 게 건진국수예요. 근데 안동국시는 건진국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안동국시 전문점 많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소호정이라는
가게인데 그 소호정 안동국시는 그러면은 지금 전통 안동국시하고 같은가 다른가 궁금하시죠? 이름만 같습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소호정 안동국시는 콩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진 국수가 아니고 재물국수입니다. 이거는 뭐 소호정 저 높으신 양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안동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임청각이라는 장소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의 친딸, 따님을 제가 만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